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요.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증시는 갭상승을 했는데 증시에는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격언이 있고 제가 이 바닥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격언이 무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멸대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갭을 메꾼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멸대님과 미쓰리가 한 팀이 돼서 이어달리기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의 앞선 주자님께서는 멸대님이시고요. 멸대님은 처음부터 막 달려서 100m까지 달려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멸대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거죠. 멸대님께서 바통을 쥐고 총소리와 함께 열심히 전력 지수를 해서 100m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100m밖에 더 이상 못 가겠어. 난 100m에서 미쓰리에게 바통을 이어줘야지 라고 100m까지 막 왔는데 저는 그러면 멸대님의 바통을 받기 위해서는 멸대님께서 달리시는 100m 안에 뭐 굳이 50m에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 95m 혹은 100m 선에서는 좀 이렇게 몸을 풀고 막 저기서 전력 질주를 해오는 멸대님의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멸대님께서 바통을 쥐고 막 달려오는데 그리고 100m에서 바통을 이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는 120m 가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대님께서 바통을 쥐고 막 달려서 100m에 막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120m, 즉 20m 차이를 두고 제가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른 팀들도 달리겠죠. 그죠? 자,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달려서 다른 팀들보다 가장 먼저 골인을 했다고 칩시다. 최정선에 도달했어요. 제가 1등입니까? 아니죠. 왜 아닌가요? 멸대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바통을 제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해드렸냐면 12월 12일 물론 제가 지금 이어달리기라는 비유를 해드렸지만 이어달리기와 주식시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고점, 저점, 시점, 그러니까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갭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어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해드렸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에요. 코스피의 고점이 2138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저점이요. 2158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코스피라는 녀석이 바통을 손에 쥐고 달리기를 하면 최소한 12월 13일 시가든 고가든 저가든 종가든 그 전일 고점인 2138포인트 안에 이렇게 교집합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20포인트의 갭을 만들어버리고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12월 13일 금요일은 저점이 2158포인트였고요. 고점은 당연히 더 높았겠죠. 즉 그 얘기는 뭐냐.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는 20포인트라는 갭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갭이 형성됐으면 갭을 바로 메꾸느냐? 아니죠. 오히려요. 갭을 바로 메꾸는 시장은 굉장히 예쁜 시장입니다. 갭을 바로 메꾸고 또 갭 상승시키고 또 바로 메꾸고 그러면 그 차트를 쭉 늘려서 보면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힘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분께서 에이, 개불 메꾼다 이런 얘기 다 그냥 뭐 말장난이에요. 물론 말장난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개불 메꾼다라는 말만 말장난입니까? 뭐 달리는 말에 갈아타야 된다. 뭐 증시는 무슨 뭐 공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뭐 어쩐다. 그런 이야기 입만 뻥끗하면 다 그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주식시장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사람이 하는 말 안에 진심도 담겨져 있지만요. 사람이 하는 말 안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떤 상황을 포장하고 그 다음을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셈법을 담아서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말장난과 인간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갭을 메꾼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갭 상승을 했으니까 다음날 바로 하락해서 그 20포인트를 메꾸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좋은 장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그런데 갭 상승을 했습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언뜻 봐서는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때문에 몸을 낮추고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하고 뭔가 잘 될 것처럼 1단계 합의가 되고 2단계도 바로 시작할 거고 중국이 농산물을 사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증시를 훼손시킬 생각이 없고요. 설령 훼손시켰다고 칩시다.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앞서 연준이 7월달, 9월달, 10월달 세 번의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증시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금리를 세 번씩 인하했는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장난으로 인해서 어찌어찌 끌고 갑니다만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훼손시키는 짓은 하지 않고 설령 훼손시킬지언정 금리 인하 카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을 했다. 갭은 메꿔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당장 증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뭐 내년에 IT가 주도한다. 2,500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하물며 딱 1년 전에도 2019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내년에는 뭐 중국발 금융이 뻥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2,500포인트를 지를 만한 상황이 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따라서 제가 갭을 메꾼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흥분하지 마세요. 뭐 당장 갭 상승을 해서 다음날 바로 메꿀지언정 오히려 바로 메꾸면 증시는 더 간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갭을 만들어 놓고 쭉쭉쭉쭉 정신 못 차리고 막 흥분했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방에 메꿔버립니다. 한 방에. 저 위에 올라가 있던 지수가요. 한참 밑에 있는 그 갭을 그냥 자기 음봉을 쭉 뽑아가지고 그 갭을 확 메꿔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갭을 메꾼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흥분하지 마시라는 개념으로 드린 겁니다. 뭐 증시가 내년에 진짜 2,500을 갈지 뭐 2,700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미쓰리가 보고 있는 내년의 시황은 2,500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요.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형님이 올라가니까 동생이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줘서 하물며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분 뭐 전일 외국인이 5천억 달러를 매수했어요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12월 17일 화요일 증시도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왜요? 너무 대한민국 증시가 아름다워서.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온 이유는요, 달러,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달러 약세, 외국인의 매수, 이건 당연한 공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달러가 계속 약세화가 돼서 계속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른 어떤 악재나 호재 이런 걸 제껴두고 원달러 환율만 두고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미국 증시가 좋아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강한 국가다 보니까 쓸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미국의 달러는요. 세계 경기가 불안하면은 안전자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서 금이랑 같이 오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를 표현하는 화폐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걱정했습니까? 달러 강세를 걱정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이유가 원달러 환율, 즉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와 줬지만 만약에 미국 경제가 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서 달러가 강세화로 돌아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주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든 뭐 미국 경제든 쓸 카드가 많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그만큼 달러가 약세면은 좋기는 한데 또 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마치 김치전 뒤집듯이 확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상 누각이란 말이에요. 늘 제가 허접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그런 리스크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줄 거야. 예. 그렇게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가지 마시고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인간의 삶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날 1% 넘게 상승했고 이제 드디어 2200이 눈앞에 있고 미국 증시는 지금 뭐 28,000포인트 가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형님 따라가려면 뭐 몇백 포인트 남아 있고 그만큼 가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제가 앞서 방송에도 참 제가 요즘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12월 18일 수요일이죠. 12월 20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잠을 못 자요. 이 멸대님께서 갭을 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방송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잠을 자는 시간이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이래요. 왜 잠을 못 자느냐? 그놈의 대장 내시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거 뭐 진짜 위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이랑 같이 하는데 이거 혹시 그 프로포폴 맞고 나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뭐부터 시작해서 생전 처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요. 아무리 수면 내시경이지만 너무나 이 긴장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장 내시경 하기 며칠 전부터 뭐 어떤 음식을 삼가해야 되고 이래서 괜히 그 건강검진센터에다 전화해서 저기 카푸치노 말고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는 마실 수 있나요? 뭐 제가 이 영양제 먹고 있는데 뭐 먹어도 되나요? 제가 비염 때문에 이거 액티피드 먹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걸 계속 전화해서 미친 사람처럼 물어봅니다. 예. 괜히
무슨 사고 날까봐 겁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다. 예, 제가 워낙 생각이 좀 많죠. 예,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경제방송에서도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 있을 수 있고 저런 시나리오 있을 수 있고 이런 또라이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이제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잠 못 자니까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더 영향을 끼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수면제를 좀 먹어야겠다. 수면제를 먹고 이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아예 그냥 20일 날 가서 이실 직고 하자. 사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졸피뎀 반알 먹었어요.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먹고요. 자야 되니까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고 이제 하는데 못 깨어날 수도 있다. 잠을 못 자는 이유. 야, 내가 만약에 못 깨어나면은 우리 행운이는 어떻게 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진짜 이렇게 내시경이나 건강검진 같은 거를 통해서 10년 만에 하는 건강검진이니까 혹시 암이에요. 어떤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인데 좀 이렇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큰 좀 걱정스러운 병이 있어요. 이런 결론이 나올까봐가 걱정돼야 되는데 그거 그냥 똥꼬에 그 파이프 넣는 거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바보구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젯밤에 수면제 약 먹고 잠들기 직전에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지금 눈앞에 당장 증시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안 좋다면 안 좋은 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귀가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요. 야,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라는 이야기는 걸러내고 그래, 시장이 더 갈 거야. 더 간다니까 라는 이야기만 걸러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습니까만 인생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갭을 메꾼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빠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고 했는데 갭 안 메꿨는데 그냥 막 가는데 이렇게 해서 에이 갭을 메꾼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에이 다 말장난이야 에이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계속 고를 외치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음봉이 쫙 뽑아지면서 그 갭을 한 방에 메꿔버린다고요. 제가 그러한 경험을요 20년 동안 했고요. 그런 경험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언제냐 하면 바로 세력주 매매할 때입니다. 제가 매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매매를 많이 한 순위 탑 안에 든다고 얘기해드렸죠.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람이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봤겠습니까? 여러분 분 차트별로 매매해봤어요? 1분 차트 매매해보고 2분 차트 매매해보고 3분 차트 매매해보고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라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리고 제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당했던 그 후폭풍을 늘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요. 개인들이 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지금 상황은 개인이지만 마인드만이라도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갭을 메꾼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왜 미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보는 관점은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이랑 똑같이 봅니다. 인생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행복하다가도 하루 기분 나빠질 수 있고, 매일매일 불행하다가도 2, 3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제가요, 미국 주식시장은 안전한 반면에 한국 증시는 뭐 갭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계속 갈까요? 저는 선물을 매매하지 않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같이 국내 증시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양매수를 쓰세요. 그러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증시가 횡보를 하면은요. 양매수로 선물을 매매하면 웬만한 수익이 나요. 손해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동안 만나온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양매수할 때 이렇게 술 같이 마시고 이러면 세상 다 얻은 거예요. 나는 이 선물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선물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뭐 이런 되게 그 자부심, 자신감.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언제 가냐면 한 방에 갑니다. 왜 한 방에 가냐면 그렇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증시가 계속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까요? 어느 순간에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양매수 하신 분들 착살나는 거예요. 시장이나 인생이나 이렇습니다. 자, 언제가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방심할 때입니다. 갭을 메꾼데 어머 갭을 안 메꿨네. 더 가네. 어머 더 갔어. 어머 더 갈 거래. 어머 더 갈 거야. 이젠 진짜 가는 거야. 라든가 어머 너무 안정적이야. 나 선물 양매수했어. 어머 계속 수익 나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이런 방심을 하는 순간 인생이나 주식이나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선물이나 옵션은 안 하지만 예전에 또 미친 듯이 옵션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옵션에서 풋을 좀 자주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풋으로 좀 짭짤하게 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 옵션 풋을 매매했었냐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 한 주 동안. 그러면 이제 시간 가치가 막 줄어들면서 막 그냥 옵션이 지랄 연병을 하거든요.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에 뭐 큰 금액은 아니라 한 몇백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그 옵션에 대해서 그냥 그 옵션의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막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워낙 이 등락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현물을 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계속 역시 옵션이 답인가 봐. 이렇게 막 쪼개면서 돈을 막 벌어요. 그러다 언제 한 방에 가냐면요. 옵션 만기일 날 한 방에 갑니다. 제가 많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 날 한 방에 가면요. 그 한 주 동안 모아놨던 돈 플러스 엔드 내 소중한 원금까지 그냥 한 방에 다 물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언제 조심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이 모든 일이 다 everything is okay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를 3번씩이나 인하해줘서 그래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된 거 아닙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있을 뿐이지. 뭐 양보라기보다는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1단계, 2단계 정해두고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는 바로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를 띄워가는 거지. 지금 실제로는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중국이 썩어나가고 있어요. 중국만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첫 번째,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이것도 미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봤죠? 예.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 상투 위에 올라가서 트럼프 대통령 상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막 장밋빛 정만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정은이 나이가 걱정된다.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미쓰리가 시진핑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마음은 좀 대충 읽겠는데 김정은이는 마음을 읽기 전에 나이가 걱정이다. 나이가 어려서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뭡니까? 오만방자하거든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북한 당신들이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 자, 연락 줘라. 이게 콜을 했죠. 그리고 데드라인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니네가 뭔데 데드라인 타령하고 있냐? 데드라인은 없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북한은 조용했어요. 그럼 북한이 거기다 대고 아이고 미국 대표님이 한국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연락하겠습니까? 북한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북한은 잃을 게 없다니까요. 북한이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제재라는 제재는 다 당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다가 미사일을 던집니까? 그러면 그건 북한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한국 죽이고 중국이랑 싸우겠다라는 건데 김정은이는 그런 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개기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너 재선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 문제 쉽지 않죠. 자,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17일 날 만약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한방 붙습니까? 자, 또 재밌는 얘기. 만약에 또 뭐 이런 어떤 국방에 관련된 이런 긴장감이 돈다. 뭐 태평양에 뭐 어떤 군함이 와서 배치되어 있고 막 이런다. 그럼 또 우리나라 막 방위 관련주 움직이겠죠. 정신 나간 짓이죠. 지금 전쟁 날판인데 무슨 얼어 죽을 놈에 지금 방위 줍니까? 제가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뭐 지하철 어느 역에서 하얀색 백색 가루가 뭐 발견됐다 그러면은 막 전쟁 관련주들을 막 올라갔었거든요. 정신 나간 짓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적대적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김정은을 잃을 게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한테 져줍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리멸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북한 문제도요. 서로 저렇게 긴장했다가 또 뭐 좋은 친구니 뭐 언젠간 보자니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쓰리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냥 둘이 주접을 다 떨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캐리람을 만나가지고 뭐 격려했다. 뭐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격려했다.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이 캐리람을 뭐 경질합니까? 아니면 혼냅니까? 그냥 캐리람한테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알지? 뭐 총선 패배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둘의 의견이 차이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는 조건 내에서만 발언을 할 겁니다. 자, 잠시 영국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어요. 노딜 브렉시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압승을 하면서 1월 31일 브렉시트가 되긴 될 건데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헤어져도 얼마나 그 뒤끝이 있습니까? 그죠? 뭐 내가 받았던 선물 택배박스에다 보내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돈 빌려줬던 거 그거 다시 갚아라 뭐 이렇게 연락하고 그죠? 예. 거기다가 막 카톡에다가는 막 그냥 막 부모님까지 막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 부모님 생일이 막 뜨고 이거를 연락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얼마나 그게 남녀 사이에 연애했다 헤어져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법정에서 만나. 이걸로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유산 문제, 유산이 아니죠. 뭐 이혼 합의금 문제, 그 아이들 문제 어마어마하죠. 그것처럼 브렉시트도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되는 거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유럽연합과 영국이 함께했던 시간 동안 서로 그냥 막 살을 이렇게 뭐 문대고 막 네 돈이 네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하면서 막 뭉갰던 거를 이제는 네 거 내 거 이렇게 나누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2020년 12월 말까지 잡았단 말이야. 지금 딱 1년 남은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12월 달 뭐 그냥 대충 버리자 치고 그러면 11개월 남는 거죠. 아니면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된다고 가정하면 어찌 보면 그냥 한 10개월 정도 꽉 차게 10개월 남은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유럽연합은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렇게 그동안 살을 섞고 문댔던 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다. 연장하자. 1년 동안에 어떻게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서 같이 했던 무역 문제, 안보 문제, 외교 정책 문제, 교통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즉 미래 관계를 협상하기 위해서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좀 연장하자라는 반면에 존슨 총리는 짤 없어. 그냥 무조건 1월 31일 날 탈퇴하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2020년 12월 전까지 심하이 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이 헤어지는 게 이게 또 쉽지 않겠구만.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만. 이런 우려감이 이날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재선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 문제도 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증시, 즉 경제 문제도 있고요. 탄핵 문제도 있습니다. 즉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는요. 자신이 그동안 임기 중에 벌려놨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뭔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던 뭐 이런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지금 탄핵이 전개되는 그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18일 날 민주당 하원 본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6일 날 민주당이요. 탄핵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저 트럼프 대통령 저 문제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그래? 진짜? 있을까? 설마.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민주당이요. 총 658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못했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데 에이 설마 이게 글로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 658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미국의 국가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견제와 균형 시스템보다 우위에 뒀다라는 혐의를 제기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미국보다 위에 있다. 그 얘기 뭡니까?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야. 너 근데 휘둘렀어 이거죠. 또 하나 그 658페이지에 달하는 탄핵 보고서 안에는요. 우크라이나 스캔들 외에도 탄핵 소추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치밀하게 해서 증거가 없네. 마치 우리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정유라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최순실이 딸, 예, 최순실이 딸에게 삼성에서 말을 제공하고 근데 거기서 대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삼성 최순실 딸한테 말 주세요. 이렇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누가 봐도 그건데 딱하니 증거가 없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가는 정황상은 맞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법정에서는요. 정황적 근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권력자가 굳이 그거를 본인 손에 피를 묻힙니까? 아랫사람한테 조용히 시키거나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지금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 재선 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북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선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들 일정 체크를 하나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2020년 달력을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2020년 9월 29일 날 미국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TV 첫 토론회가 9월 29일 날, 2020년 9월 29일 날 시작됩니다. 예, 요거 달력에다가 체크해 놓으셔야죠. 이 정도 성의를 보이시고 주식을 하셔야지. 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날로 먹을 수가 없는 게 주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TV 첫 토론회에 트럼프 대통령 불참을 수사했습니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TV 토론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인데요. 지난번 2016년 때 3차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되게 유명했던 얘기가 있었죠. 힐러리 대통령 얼굴이 너 대통령 될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장 정말 천박한 TV 토론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은 무슨 짓을 할까요? 이런 교체 가능성, 그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교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금 인하를 지난번에 법인세 인하했던 것처럼 세금 인하 2라운드를 진행할 것이다. 이제 재선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소불위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권력을 휘둘릴 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고 미국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쿡쿡 찔러가면서 무역으로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무역 확전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중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집필한 고든 챙 저자가 중국이 성장 발판을 정조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중국의 몰락까지는 아닌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그 미국의 공격을 받아내느라고 중국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안에서 분명히 골마 터질고 있는데 그게 언젠간 터질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중국의 몰락이라기보다 저는 그게 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중국의 몰락을 지필한 고든챙 저자와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설령 안에서 골마 터질지언정 쉽게 미국한테 항복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시나리오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재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글쎄요, 무역 확장을 할 것인지, 무역 분쟁을 확전시킬 것인지, 뭐, 아니면은 세금을 인하할 것인지, 뭐, 그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할 게 노벨 평화상을 노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재선했으니까 더 이상 미국의 삼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될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랄 연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미국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트럼프라면 내가 재선이 되면요, 미국 헌법을 뜯어고쳐서 대통령 3선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인간의 권력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선을 하고 싶어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었던 2번의 횟수보다 더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뭐 무역 확전이니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20일 법정 시한 기한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2020년 회계년도 예산 처리, 지난번 9월 달에 통과됐어야 되는 건데 2차례 단기 지출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12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12월 21일까지 기간인데 미국 하원에서 17일 날 이거 처리해버렸어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2020년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으로 토스했습니다. 왜 하원이 이 회계년도 예산안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내용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처리해버리고 상원으로 토스했느냐? 이게 만약에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되지 않으면 미국은 셧다운 될 것이고, 셧다운이 되면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게 불리해질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흠집내고, 그리고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짜는 판을 열심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예산 처리를 들쑤셔가지고 셧다운 일으켜서 연방정부 업무 안 하게 되고, 그럼 국민들이 민주당에다가 너 때문에 내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문서 못 따고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괜히 트럼프 대통령만 좋은 일 시킬 거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돈다발 씨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입니다. 결론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절대 가장 방심할 때 위기가 오고요. 미국 증시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안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불 안은 안전합니까?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면 위기가 오는 거고요. 우리가 조심하면 안전해집니다. 조심하면 피해를 덜 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계속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올라간다 흥분할 때라기보다는 진짜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증시도 뭔가 아주 작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주식시장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즐기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주식시장을 즐기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잔인한, 예, 돈의 전쟁터기 때문에 즐기라는 말씀보다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 너무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막 후원해 주시고 막 사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